아버님,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니라 혁신할 때예요. 아버님, 어머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태한 생각을 버려야 아이들에게도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고요. 얘야, 지영아, 우리가 언제 내 활동을 방해한 적이 있었느냐? 그저 아이들이 걱정되고 내 건강이 염려되어 하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왜곡해서 들으면 어떡하니? 왜곡이요? 제가 뭘 왜곡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한 환경에서 우리 서연이랑 준우가 과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에요.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세대가 이 나라를 다 망쳐놨다고요. 우리 가족은 남들이 보기에 참 단란해 보였을 겁니다. 남편 박정우와 저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 살고 아들 민석이네 가족이 2층과 3층을 쓰면서 복닥복닥 정을 나누며 살았으니까요. 아들 민석이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고 며느리 지영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야무진 전업주부였어요. 손녀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손자 준우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제 삶은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가득했지요. 지영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8년이 넘도록 저는 며느리 복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살림을 똑 부러지게 잘하는지 아이들 건사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석이 출근 준비에 아이들 아침밥까지 살뜰히 챙겼고 시부모인 저희에게도 얼마나 공손했는지 몰라요. 주말이면 가끔 남편과 저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2층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는 정성 가득한 선물과 편지로 저희를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지영이가 참 예쁘고 고마워서 친딸처럼 여기며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전직 학원 원장이었던 제 경험을 살려 서연이 한글 공부도 봐주고 준우에게는 재미있는 동화책도 읽어주면서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평범했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마 대통령 선거가 급히 잡혔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지영이가 동네 엄마들과 어울리더니 어느 날 특정 정당의 지역 모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지역사회 활동에 하나려니 젊은 사람이니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는 게 좋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르칠 때 원장 모임 활동도 해봤고 남편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으니까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영이의 열정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모임에 다녀오는 정도였어요. 그때마다 지영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당원 모임이 있어서요. 우리 서연이 준우 좀 봐주시겠어요? 저녁 식사 준비도 미리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요. 저는 손주들 보는 게 낙이었으니 그 정도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냐,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애들 저녁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일 테니. 하고 흔쾌히 답했지요. 지영이는 연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섰어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도 발전하는 거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서너 번으로 늘어나고 어느새 거의 매일같이 저녁 모임이다, 행사 준비다 하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영이가 참 바쁘네. 하고 넘어갔지만
밤늦게까지 술 기운이 살짝 오른 얼굴로 돌아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저녁 식탁에는 지영이의 빈자리가 길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일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영이의 정치 활동은 그야말로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밤늦게, 어떤 날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생활이 매일같이 반복됐어요. 아이들 아침밥은커녕 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서연이와 준우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연이 등교 준비, 준우 유치원 등원 도우미 선생님께 인계하는 일, 하교 후 간식 챙기기, 숙제 봐주기, 저녁 식사, 목욕, 잠자리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저와 남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손주들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허리도 쑤시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여보, 당신이라도 좀 쉬엄쉬엄 해야지. 민석이한테 얘기해서 사람을 쓰든지 해야지. 하고 말했지만 아들 내외에게 부담 주기 싫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지영이도 선거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그때까지만 조금 더 고생하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안 와요? 오늘 학교 참관 수업이었는데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왔어요. 선생님이 엄마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얼마나 쓸쓸하게 느꼈을까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서연이를 달랬습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가 요즘 많이 바쁘셔서 그래. 서연이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자. 응. 할머니가 대신 서연이 학교 생활 이야기도 다 듣고 칭찬도 많이 해줄게. 하지만 제 말이 서연이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품에 안겨 한동안 고개를 묻고 있던 손녀의 작은 어깨가 안쓰러울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준우는 더 심했습니다. 5살배기 준우는 잠들기 전에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할머니? 하고 울먹이는 손자를 달래 재우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려고 해도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준우 잘 달래서 재워주세요. 죄송해요. 하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런 날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회사 일이 워낙 바빠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집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끔 민서가, 지영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아이들도 엄마를 너무 찾고 내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하고 운을 떼면 민석이는 엄마, 지영이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곧 선거 끝나면 괜찮아지겠죠?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였어요. 속상했지만 아들에게 더는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미 된 입장에서 아들 내외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지영이는 저녁 늦게 돌아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영아,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구나. 그런데 서연이랑 준우가 엄마를 많이 찾는구나. 정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법인데. 제 딴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영이는 제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발끈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 노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처럼 여자를 가사와 육아에만 묶어두려는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옳지 않아요. 저도 제 꿈을 펼치고 사회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고요. 마치 제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쏘아붙이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들이 안쓰러워서 그리고 며느리 건강이 염려되어 한 말이었는데 지영이는 제 진심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더 이상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하고는 쌩하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걸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보다 우선되는 더 나은 미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선거 운동으로 바쁜 지영이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정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그냥 그래,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듣고 넘겼어요. 남편이나 저나 평생 특정 정당을 열렬히 지지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나라 살림 잘하고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이는 저희의 그런 중립적인 태도마저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열변을 토하다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비치거나 혹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갈비찜을 먹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한창 대통령 후보 토론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던 지영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또 저러고 있네. 맨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제가 지지하는 후보님이 이번에 꼭 승리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치가 다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끝이 없는 거란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 나라가 시끄럽지 않은 법인데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러자 지영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저희를 가르치려 들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니라 혁신할 때예요. 아버님 어머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태한 생각을 버려야 아이들에게도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고요. 순간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넌지시 던진 말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며느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묵묵히 식사만 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민석이는 멋쩍게 웃으며 지영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께 말씀이 좀 심하잖아. 하고 아내를 말렸지만 지영이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불편하고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지영이의 SNS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뭔가를 눌렀는데 그게 지영이 SNS 앱이었던 모양이에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닫아버렸겠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영이의 게시물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지영이는 저희 부부를 답답한 꼰대, 나라 망치는 틀딱들이라고 칭하며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부모님 같은 노인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더 투표권 주기 전에 지능 테스트를 해야 해요. 그래야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나라 망치지 않지요. 라는 글까지 버젓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글 밑에는 지영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동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같은 댓글들을 줄줄이 달아놓고 있었어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악성 댓글을 수없이 퍼붓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앞에서는 살갑게 어머니, 아버지. 하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이렇게 저희를 모욕하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차마 알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 곱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지영이가 올린 글들을 곱씹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가족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마저 잊게 만들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저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정치 활동에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 집은 그야말로 방치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한때는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고 냉장고에는 늘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했던 민석이네 집은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엉망이 되어갔어요. 청소는커녕 설거지조차 제때 하지 않아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있기 일쑤였고 냉장고 문을 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나오거나 텅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이들 옷가지들은 제때 빨지 않아 세탁 바구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어쩌다 제가 급하게 몇 벌 꺼내 빨아주지 않으면 서연이나 준우는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준우는 옷에 음식을 흘리거나 더럽히는 일이 잦았는데 지영이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도 무심했어요. 어머니, 준우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전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하고는 횡하니 집을 나서는 게 전부였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라고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밝고 명랑했던 서연이는 학교에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해졌다고 해요. 활발하게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업 시간에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심지어 가끔씩 책상에 엎드려 울먹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걱정이 된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물론 지영이에게 먼저 연락했겠지만 지영이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학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이 대신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제게 떠넘기더군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서연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최근 들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연이가 그린 그림일기 몇 장을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밝은 그림을 주로 그리던 아이였는데 최근 그림일기에는 온통 어두컴컴한 집에 홀로 있는 아이의 모습 혹은 창밖으로 엄마를 기다리는 듯한 아이의 뒷모습만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목은 늘 엄마가 없는 집이었고요. 선생님은 할머님, 서연이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가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준우를 보니
그 작은 아이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기 일쑤였고 이불에 실수를 하는 것도 잦아졌어요. 기저귀를 뗀 지 한참 지난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 동네 소아과에 데려가 상담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셨어요.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지영이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아이들의 현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쟁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그래서 지영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일에 치여 집안일에 무심했던 민석이도 아이들의 눈에 띄는 변화와 점점 더 심해지는 지영이의 행동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지영이가 또 오늘 밤샘 유세 지원 나가야 해요 하며 허둥지둥 집을 나선 후였어요.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온 저를 보고 민석이가 지친 얼굴로 다가와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숨과 함께 내뱉은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아들이었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지영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전의 지영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집안일은 전부 엄마랑 아버지가 떠맡고 계시고 제가 지영이랑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해도 당신은 내 정치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 못해. 당신까지 나를 방해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만 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려는 모습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하소연을 할까 싶어서요.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서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엄마는 다 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니? 지영이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잖니. 아마 뭔가에 단단히 빠져서 지금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일 게다. 빠져도 너무 깊이 빠졌어요. 엄마, 얼마 전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인데 고작 집안일이나 애들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없다고요. 마치 저랑 애들이 자기 인생의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신념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그 신념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하지만 그 신념이 가족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란다. 지금 지영이는 그 경계를 넘어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요즘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민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렴. 아직은 지영이와 진지하게 대화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너 혼자 힘들면 엄마 아빠도 함께 할 테니 주말에라도 다 같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꾸나. 지영이도 어쩌면 자기 자신도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걸 깨우쳐 줘야지. 제 말에 민석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지영이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해봐야겠어요.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죠. 그렇게 민석이는 다소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더 큰 갈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이번 가족회의가 지영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했던 주말이 되었지만 아침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지영이는 민석이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을 때부터 잔뜩 날이 서 있었어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가족 회의까지 소집해요? 혹시 또 제 정치 활동 방해하려는 속셈이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며 쏘아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석이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간곡히 부탁했고 지영이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긴 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민석이와 지영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미리 친구 영인의 집에 잠시 맡겨둔 터라 온전히 우리 어른들만의 시간이었죠.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석이었습니다. 아들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지영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건 최근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서야.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당신이 정치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 민석이는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짚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서연이의 학교 생활과 준우의 야뇨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집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점, 무엇보다 부모님께 보였던 무례한 태도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민석이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지영이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당신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결국엔 나를 예전처럼 집안에만 가둬두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자는 그저 밥하고 애나 키우라는 그 지긋지긋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숭고한 활동이라고요.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지영이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무도 당신의 사회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야. 다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당신은 가족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정녕 모르는 거야. 상처! 지금 잠깐 힘들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상처로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네들처럼 낡고 편협한 생각에 갇혀 사는 게 아이들 정서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말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 낮은 목소리로 지영이를 타일렀습니다. 얘야, 지영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라는 게 있지 않니? 어떻게 당신네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니? 우리가 언제 내 활동을 방해한 적이 있었느냐? 그저 아이들이 걱정되고 내 건강이 염려되어 하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왜곡해서 들으면 어떡하니?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한 지영이에게 남편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악을 쓰더군요. 왜곡이요? 제가 뭘 왜곡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한 환경에서 우리 서연이랑 준우가 과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시부모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이 벌개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영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에요. 그럼 무능하고 부패한 세대가 이 나라를 다 망쳐놨다고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온화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만큼 지영이의 말이 남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것이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영이를 바라보았고 지영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영이는 긴급 당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나가봐야겠어요. 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막막함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영이의 활동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홍보물을 만들고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쩌다 새벽녘에 잠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정도였으니 아이들은 엄마 얼굴을 보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어요. 서연이와 준우는 이제 거의 체념한 듯 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저와 민석이 곁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준우의 유치원 발표회 날이었어요. 몇 주 전부터 준우는 발표회에서 부를 노래와 율동을 연습하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꼭 와서 봐야 해. 내가 제일 잘할 거야. 하며 매일같이 재롱을 부렸지요. 지영이도 그날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아들에게 몇 번이나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손자의 첫 발표회인지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요. 발표회 당일 저는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민석이와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영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될 시간이 임박해서야 민석이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가 덜렁 도착했더군요. 미안해. 갑자기 너무너무 중요한 유세 지원 행사가 생겨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네. 준우한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석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눌러야 했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드디어 준우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준우는 객석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노래가 시작되었지만 준우는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객석의 빈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어디 있어? 무대 위에서 엉엉 우는 손자를 보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황급히 준우를 달래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었고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지영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휴, 오늘 정말 힘들었네. 준우 발표회는 잘 끝났어요. 하고 묻는 지영이의 모습에 민석이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느껴졌어요. 민석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지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준우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무대에서 엄마 찾으면서 엉엉 울었어. 당신이 약속했잖아. 꼭 온다고. 그런데 당신은 또다시 아이보다 정치가 우선이었어. 서연이도 준우도.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고 있어. 당신의 정치 활동 존중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가정과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어떤 결연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그 소리야?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몰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지영이는 또다시 화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뼈아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도 물론 중요하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현재는 더 중요해. 이대로라면 당신과 나의 관계도 우리 가족도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거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석이의 그 마지막 말은 지영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준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민석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영이는 곧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결국 당신도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어? 그 말은 마치 나는 잘못 없다. 모든 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들 탓이다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타나 당분간 당 사무실 근처에서 지내면서 선거운동에만 집중하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텅 빈 현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이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좋다니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요?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와 준우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고 준우는 엄마 가지 마, 엄마. 하며 제 다리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 가득 메아리치는데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회사에는 급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면서 어떻게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과 저 역시 그런 아들과 손주들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지영이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아들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는 꽤 크겠지요. 하지만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며느리는 선거가 끝나도 예전의 며느리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애비, 할미가 더 신경 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